안녕하세요. 조초현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법정에선 돼지와 거머리, 그리고 동물은 흑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동물과 관련되어 있네요. 예, 이 과거 사회가 현재 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중간고사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한 10여 년간 그 건강검진을 안 받으니까 좀 받으러 와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중간고사 기간에 그냥 건강검진을 받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고 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 측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제 멋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특강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 넓은 가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법정에선 돼지와 거머리부터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식인 암태지 사건 재판 기록. 암태지들이 사람을 먹었다는 얘기겠네요. 사람을 먹었나 본데, 그런데 재판까지 이루어지네요. 이건 돼지들끼리 재판하는 건 아닐 거고, 사람이 하는 재판에 이 피고로 이 암태지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네요. 그런데 중세사회는 이러한 재판도 많이 열렸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재판이 열렸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동물 관련 재판 기록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파문의 일상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파문이라는 게, 종교적 파문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무슨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과거 이 종교가 이 사회 이데올로기에 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본 요소로서 자리매김했을 당시엔 이 파문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민등록 말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을 살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사실상 태어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우리 시대의 파문, 종교적 파문이라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데서 종교적 파문을 당한다고 해서 일상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이 중세사회만 하더라도 이 종교적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동물 재판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 그림을 사파를 한번 좀 봐보실까요? 예, 여기 암돼지가 있네요. 이 큰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여기 보니까 돼지 새끼들도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친구는 이 변호인인 것 같고요. 이 친구 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고, 이 친구는 검사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재상을 낱낱이 재판장한테 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재판장은 이 돼지를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지 아주 숙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과거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3, 18세기까지 이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되고 비난받고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동물에 대한 파문, 그리고 공개 엑소시즘, 아울러서 사형 선고, 뜻밖에도 걸석 재판도 가능했나 봐요. 예, 이 범인이나 피고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대신 출석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을 걸석 재판이라고 하죠. 그러면 걸석 재판도 가능했다는 얘기가 있겠군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이 해괴해 보이는 서양 중세 사법 시스템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신생아를 잡아먹은 돼지는요, 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거머리는 더 이상 물고기의 피를 빨지 말라고 정의의 명령을 재판부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돼지나 거머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성도 하고 또 뉘춤도 있고 또 그렇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거의 인간과 동격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유럽에서는 거의 1000년 동안 동물과 가축 그리고 해충이 법의 심판을 받고 라틴어 인용문으로 구성된 수사법에 따라 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 당시에 라틴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숫자도 전체 인구의 큰 마을이 하나 있다고 치면 신부나 목사 한 명, 그리고 시장,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돼지가 어떻게 라틴어 인용문, 이 재판 판결문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도 사실은 고개가 갸웃해지네요.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판결문을 한문으로 된 판결문을 이 동물들이 받아봤다는 얘기인데, 예, 학식 있는 돼지와 거물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올빼미도 깜짝 놀라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예, 이 돼지 교수형 모습이 있는 사파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 돼지 목에 이제 교수형 올가미를 매서 이 목을 조르는 교수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주위에 사람들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태도, 이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도 현재와 과거인들은 완전히 다르죠. 과거인들은 우리 때도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축제 분위기라고, 그걸 축제 분위기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형장에 모여서 이 죽임 당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서 죽음을 실제로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나 한번 보게 될까요? 이제 더 나이 들어서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죽음을 본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니면 범행 한가운데 그냥 얼떨결에 들어가서 목격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라면 거의 볼 일이 없죠. 하지만 과거 시기에는 전염병도 많았고요. 전쟁도 많았고, 이 소위 말해서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친구는 어린애인 것 같은데 아빠한테 목마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사형 선고, 이 돼지의 사형 선고를 쳐다보고 있죠. 심지어는 여기에 노점상도 있더군요. 잘리긴 했는데 거의 축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죽음에 대한 태도마저도 과거와 현재는 완연히 다르다는 거죠. 신이 만든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인 짐승이 인간과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 중세시대의 동물 소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중세시대의 법 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6년 노르망디의 팔레즈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당시 돼지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고 다녔습니다. 사실상 길바닥이 사실상 사람 숫자보다 가축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축인 개, 요새 가축이라고 안 하죠. 개는 애완견이라고 저는 또 알았는데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군요. 반려라는 말은 부인한테만 쓰는 건 줄 알았더니 이제는 동물도 에게도 쓰더군요. 여하튼 이 가축들이 많았죠. 개, 돼지 뿐만이 아니고 이 닭, 거위, 오리 이러한 이 가축들, 거기다가 소, 말까지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고요. 이 돼지의 가장 큰 이 거리에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음식 쓰레기 수거입니다. 돼지들은 기본적으로 이 잡식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 음식 쓰레기물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암돼지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신생아의 팔과 얼굴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범행이군요. 이 범행 현장을 보니까 이 암태지라는 놈이 이 신생아, 사람의 신생아의 이 팔과 얼굴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기는 불행히도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암태지는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은 9일간 이루어졌고요. 다행히 그 재판 과정이 가장 완벽하게 이 문서보관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난 뒤 암태지는요, 먼저 팔레주 교회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요. 얼마 안 되어 교수형으로 죽은 뒤 태워지게 됩니다. 팔레주의 판사는 암태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람처럼 여성 제수복을 입히고요. 이게 무슨 성조차증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대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상 사람과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태지이기 때문에 여성 제수복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 사회에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각인시키기 위해 팔레즈 트리니티 성당에 사건의 전말을 담은 벽화를 그리도록 판결을 하게 되죠. 이 그림은 19세기 초반까지도 일반에 공개될 정도로 이 돼지들은 한 번쯤 이 성당에 가서 그 벽화를 보면서 다시는 사람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먹으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야. 반성. 뭐 이런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 농민들에게 키우는 돼지를 데리고 와서 암태지의 사용을 보고 다시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훈계하기 위한 판결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 돼지라는 게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반성할 수도 있고요. 또 뉘우칠 줄도 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개가 사람을 물면 뭐 요새는 당연히 개 주인이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개 보고 책임지라는 얘기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과거 사회에는 개가 오히려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들이 암태지의 사형 집행을 보면서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 또 다른 그 식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암태지 혼자 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새끼들까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이 식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도 재판을 받았긴 받았겠네요. 이 새끼들이 그 돼지 용어는 제대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죠? 여하튼 뭐 암돼지와 새끼들이 같이 법정에 섰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그럼 새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르고뉴에서 이 비슷한 재판이 재현되게 됩니다. 신생아를 잡아먹은 혐의로 기소된 암태지가 있었고요. 이 암태지가 6마리의 아기 돼지와 함께
신생아를 먹은 죄로 총 7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6마리의 아기 돼지의 경우는 엄마 돼지를 따라 모방 범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훈방 조치되고요. 남은 암태지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훈방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뒤에 얘기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만 이 분양을 이 농가에 해주게 돼요. 그 6마리 돼지를 그 재판부에서 이 농가에 이 분양을 해주게 되죠.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암태지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해요. 시종일관 부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인했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꿀꿀꿀 거렸겠죠. 그런데요, 이 재판부에서 이 뻔한 사건에 대해서 이 암태지가 일체 부인을 하니 안 되겠다. 아주 못살 놈이다. 고문을 하도록 해라 해서 이 고문을 하게 되고 이 고문을 받게 되자 비로소 꿀꿀하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기록엔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꿀꿀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부인이고 어떻게 하면 인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돼지 언어라는 게 꿀꿀이었겠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겐 개의하면서도 동시에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보고 웃어넘기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과 감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물재판은요, 주로 형사, 민사소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교재판, 그러니까 동물 법정이 열리는 곳은 형사, 민사, 종교재판 이렇게 세 군데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재판으로 열리는 경우는 앞서 얘기한 이제 거머리처럼 농가에 거머리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강이나 하천이나 바다에 이 그물을 던졌는데 이 죽은 생선들만 왕창 올라온다는 거죠.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거머리가 이 죽인 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거머리를 이제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형사, 민사, 이 종교재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동물 재판권자들은요, 영주, 그리고 도시참사회, 교회, 지방의회,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3심으로 이루어져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서 이 재판관들이 이제 재판을 주재하는데, 이 동물재판권자들, 이거는 동물뿐만이 아니에요. 민사, 형사, 종교재판,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재판을 담당하는 이 책임자들은 영주, 도시참사회, 교회, 지방의회, 대학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재판권이라는 것이 이 중앙 집권국가가 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도시나 영주는
그렇다 치지만 이 교회도 사실은 종교재판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대학이 나오니까 약간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 대학도 이 제대로 된 이 재판관과 이 변호인단 그리고 검사를 이 고용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속인주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뭐 밑에 이제 민가에 내려가서, 뭐 민가란 말도 좀 요 근래는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학교 담장 바깥에 나가서 술을 마시다가 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파출소나 뭐 그런 데 끌려가서 훈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속인주의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학교 바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일단 범죄인을 학교 측에 인도하고 이 학교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 훈방이 대부분이지만 여하튼 재판 자체는 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대학 안에는 구치소도 마련돼 있어요. 감옥도 있어요.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들은 이 구치소에 투옥된 뒤 재판을 받게 되고요. 이 다른 감방에 투옥된 죄수들과 똑같은 신세, 똑같은 처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밥도 주고요. 제수복도 입혀주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피고의 90%가 이 돼지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돼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3, 17세기 재판을 받은 동물 중 이 90% 정도가 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록보존소에는 총 35건의 동물재판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상 90%가 돼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돼지라는 놈은 왜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실 돼지만 인육을 먹은 동물도 아니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호랑이라는 것도 있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뭐 물론 유럽 사회에서는 호랑이는 없었어요. 대신 이 범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뭐 제규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동물들은 재판장의 정에 선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돼지만 이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근데 이 원인을 가만히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비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세인들 나름대로의 실용적 사고방식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세인들의 실용적 사고방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중세에는 시골만큼이나 도시에서도 거리를 서성이는 돼지가 자주 목격됩니다. 그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만이 아니죠. 거위, 뭐 오리 뿐만이 아니고 이 말, 그리고 소, 양, 염소까지 그야말로 이 도시나 시골이나
이 가축들이 넘쳐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더욱이나 이 돼지는요, 이 시장에 출몰해서 난장판을 벌이기도 하고요, 상점을 약탈하기도 하고, 이 잘 갖고 놓은 이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돌진해서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신생아를 잡아먹기도 했다는 것이죠. 중세인들은 돼지가 책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돼지가 책임을 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의무도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 예, 이 지성이 있었다고 이 중세인들은 생각한 것이죠. 법정에 세우고 변호사를 뽑아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재판 비용을 대주고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전통시대라 할지라도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었어요. 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가 재판에 회부됐다는 얘기는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를 대리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이 변호사를 반드시 이 재판에 출석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돼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 비용도 대주고, 이 먹이도 주는 그런 역할을 이 재판장, 법정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중세인들의 이 법정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인들의 법정서는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주인이 아니라 죄를 범한 동물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 개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예, 현대인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잘못 관리한 주인에게,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 이 개가 무슨 이 생각이 있다고 일부러 이 사람을 쟤는 물어야지 되겠어 하고 무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이 과거에는 꼭 그렇게만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인이 동물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죄도 인정되어 이 성지순례를 떠나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지순례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형을 당하는 동물보다는 여하튼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이 말이 좋아 성지순례지, 이 성지순례에 해당되는 이 형벌이 내려진 경우도 극히 한두 건 있을까 말까예요. 이 대부분 동물들이 책임을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파문의 일상화를 보도록 하죠. 무화과나무 얘기입니다. 인간 법정에 동물을 기소하는 회개한 간행은 그리스도교가 영향을 미친 시대에
파문이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파문에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 설화에 따르면 성 베르나르가 어느 날 수도원에 도착하자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화가 난 성 베르나르가 이 파리를 파문했고 파리는 그 즉시 죽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따르면 예수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요. 이 저주를 내리자 나무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죠.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을 저주하고 그들을 신의 이름을 빌려 악마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면 이는 동물이나 식물의 잘못을 재판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들이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성 베르나르의 파리 파문 설화는 동물 재판과 관련하여 또 다른 생물체들이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죠. 이후 인간이나 척추동물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생물군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곤충, 설치류, 그리고 무척추 동물 등의 무리들도 포함이 되죠. 유럽과 신생 독립국 미국에서도 기아가 발생하면 하늘의 저주 때문이라며 동물들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게 됩니다. 예, 기아가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거나 여하튼 농작물, 농작황이 나쁠 때 하늘의 저주 때문이라며 동물들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예, 그런데 이 거머리 골석 재판도 열리게 되는데요. 이 거머리란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70년대, 뭐 60년대,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죠.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거머리들이 꽤 많았어요.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건데 뭐 몇 감고 오면 항상 거머리에 물려 있죠. 뭐 심지어는 거머리가 계속 이 피를 빠는 것도 봤던 기억이 있네요. 여하튼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민물에서 크는 거기 때문에 이 물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골석 재판, 이 피고인은 나오지 않고 이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나와서 재판을 대신 받는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되죠. 거머리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어부들의 시리와 원성이 커지게 됩니다. 1451년 로잔 주교는 거머리가 종교재판 법정 소원에 응하고 또한 물고기의 피를 빨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훈방할 것을 제안하게 되죠. 이거는 좀 재판 거래 같은데요. 예, 뭐 이 동물에 대한 재판은 뭐 이런 경우가 흔했어요. 뭐 이거를 뭐 재판 거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하튼 그렇고요.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경고를 무시해도 늘 3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돼요. 이거는 사람과 동물이 똑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3번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되죠.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벌금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엔 안 적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 쥐들이 이 곡식을 막 이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죠. 출석 요구서를 보내니까 이 쥐들이 이렇게 얘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뭐 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변호인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당시 기록을 보면 쥐들이 변호인에게 아니 우리가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서 이 길거리를 걷다가 고양이들이 잡아먹으면 아니 뭐 법정 출석도 못해 증언도 못해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일단 법정에서 이 고양이들을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출석할게요.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쥐가 그런 건지 변호인이 그랬겠죠. 뭐 변호인이 그렇게 대리로 쥐를 대리해서 이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법정 문서를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그걸 재판부에서 딱 보더니, 그래. 아니, 증인이라고 출석시켰는데 고양이가 딸랑 잡아먹으면 그 뭐 증언도 못 들어. 뭐 반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아이고 말이 안 돼. 그러면 일단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전부 집안에 며칠 날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라고 이제 법정 포고문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출석 요구서를 또 보내죠. 그날은 와라. 이제 고양이들이 집안에만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고 출석해도 돼. 그랬더니 이 쥐들이 또 변호인을 통해서 뭐 변호인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변호인들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법정에다가 또 요구를 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출석을 하려 나가려고 했는데 뭐 고양이들이 뭐 집고양이들은 다 집에 있는데 아직도 들고양이들이 있어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는데요. 뭐 법정 나간다고 하다가 잡혀 먹히면 뭐 재판부에서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저희는 뭐가 되는 거죠?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들고양이들을 또 다 잡아들이는 그런 일들로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요구서를 또 보내죠. 쥐들은 이제 안전하니까 출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쥐들이 너무 무섭고 뭐 들고양이들을 다 잡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걸서 재판으로 하죠. 해서 또 걸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변호인들의 생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쥐들이 그 정도 생각하는 머리면은 인간을 능가했겠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뭐 거머리에 이 거머리도 마찬가지죠. 물 바깥에 나오게 되면 뭐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뭐 그야말로 죽는다고 볼 수 있죠. 이 노자한 주교가 사실상 이 재판 법정에 이 소환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머리들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 걸서 재판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물 바깥에 나가면 몇 시간 못 살아요. 30분도 못 살아요. 근데 뭐 어떻게 증언을 하고 뭐 반성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골서재판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로전주교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제 골서재판 중에도 거머리를 위해 변호사가 이 대리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이 역사라는 것은 이 보편성보다는 특수성, 이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행위 양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학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양하고 다양하다는 거를 이 역사가 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이 중심을 두고 이 학생들을 뭐 가르치는 게 좋은데, 현대는 뭐 이 역사의 과학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에 더 관심을 갖죠. 하지만 역사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거머리 그리고 돼지를 재판을 통해서 이 과거 사회와 현재 사회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동물원 흑역사를 보도록 하죠. 예, 디즈니 만화에서 푼바 나오던 게 뭐였죠? 거기서 따온 그림이에요. 이 저작권 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일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물원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이 동물원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고대서부터 계속 존재했던 것이고, 이것이 제국주의 이전 시기까지는 이 동물원 자체가 권력의 이 과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국주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모하게 되죠. 근데 이건 뭐죠? 우리에 갇힌 인간? 인간이 어떻게 동물 우리에 갇힐 수 있죠? 예, 실제로 이 우리에 갇힌 인간들도 많았습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하지만 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 우리에 갇힌 인간들도 많았었죠. 예, 이 동물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권력과 제국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동물원이라는 것은 이 권력의 과시였다면 이 근대사회까지 이 제국주의 시대로 가게 되면 제국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 변질되게 되죠. 아울러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현대동물원의 기원도 살펴보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에 갇힌 원주민과 그 과학적이라는 뭐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동물원은 권력과 부의 과시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동물원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기원전 15세기경, 어이구야, 뭐 시작됐고요.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에서는 대규모로 동물을 수집하고 사육하기도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네로 황제 등
이 숱한 권력자들이 진기한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특히 고대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약 11,000마리의 이 동물을 수집하고요. 이는 일종의 권력과 부에 대한 과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세시대 왕이나 귀족들도 이국적인 동물들을 구해 기르기도 하죠. 기이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동물원이 활용되었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악용됐다고 보는 게 더 맞을까요? 그거는 가치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악용된 소지가 훨씬 더 많겠네요. 이 정보광 윌리엄 1세의 아들 헨리 1세는 우드스톡에 이 동물원을 세우고요. 이국적인 동물을 키우는 영국 왕실의 전통은 바로 이 헨리 1세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 동물들에 대한 기사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 헨리 1세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도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인 아크바르도 이 수천 마리의 동물을 키웁니다. 이 군주들의 개인 동물원을 이 메나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오늘날의 동물원 주와는 아주 다릅니다. 일반인들에게 이 현대 동물원은요, 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근대 동물원의 경우 이 과학 연구와 공공교육 그리고 위락, 이 동물보호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 과거의 메나주리는 이 군주나 황제의 호기심, 부와 권력의 과시 수단으로서 동물원이 악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더욱이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통해서요. 이 메나주리의 맹수가 이 정치범의 사형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보는 데서 이 정적을 메나주리의 이 맹수 우리에 쳐놓고 죽이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말과 기린, 사자 등에게 서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이 메나주리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번식을 많이 하거나 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길조나 흉조를 점치기도 하죠. 월드컵 문어가 생각이 나네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 문어가 월드컵 스코어를 아주 정확히 맞췄던 그런 문어가 있었죠. 그래요. 이 동물을 통해서 기둥을 점치는 문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제국주의적 힘의 과시 도구로 쓰인 것이 현대의 동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이후 생기기 시작한 공공동물원도 식민지 지배력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기능하게 되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동물들을 포획한다는 사실 자체가 머나먼 이국 땅을 정복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침략 과정에서 이 동물을 정말 엄청나게 약탈하게 되죠.
19세기 후반 세계 최대 동물상이었던 이 독일인 칼 하겐베크의 경우 20년 동안 사자 1000마리, 호랑이 300에서 400두, 이 표본 600에서 700두, 곰 1000두, 하이에나 800마리를 팔았다는 기록이 증언하듯 당시 동물 거래량은 막대했습니다. 이 독일인 이 칼 하겐베크는 우리나라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서울대공원이었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창경궁 동물원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창경궁 동물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순종 때죠. 그때 이 동물을 뗀 사람이 바로 이 독일인 칼 하겐베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창경궁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뭐 일제가 진짜 창경궁을 원으로 격화시킨 뒤에 뭐 거기다가 동물도 자라게 하고 이 식물원도 만들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요 근래에는 또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순종이 이 창경궁에 거의 갇혀 살았죠. 거의 1907년이니까 뭐 거의 식민지가 되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일본 군인들의 순경들에 의해서 거의 이 외부와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순종이 이 일반인들과 접촉하기 위한 뭐 사실은 일반인이 아니라 이 애국지사들이 되겠죠. 이 독립을 해야지 된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러한 애국자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창경원으로 격화시킨 뒤에 이제 동물원을 만들고 식물원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개방했다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들어오다 보면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갈 수 있고 뭐 이 당시에는 이 순종 황제의 이 사진이 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순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뭐 만날 사람 만나서 독립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의 담론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창경궁을 원으로 스스로 격화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견해가 뭐 설왕설래 중인데 뭐 사실은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또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조선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궁을 원으로 격화시키고 동물을 쓸어놓고 백성들이 그냥 막 들락날락거릴 수 있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 근래 연구되는 경향들을 보면 이 순종이 이 외부 세력과 접촉하기 위해서 유폐 생활이죠. 거의 막혀 있는 이 일본의 감시하에 있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궁을 원으로 스스로 격화시키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세워서 일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있다는 거 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이 세워진 것은 오스트리아 빈의 쉔브른 동물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쉔브른은 사실 궁 안에 있는 동물원이에요. 오스트리아 이 황제의 이 궁이었던 쉔브른 궁 안에 동물원을 설치해서 일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또 일반 백성들과 한번 접촉을 해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취지라면 우리나라 창경원과 거의 같은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1828년 런던의 리젠트 파크에 동물원이 설립되면서 유럽 각지에 차례차례 이 동물원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중 독일의 슈텔링겐에 세워진 하겐베크, 아까 이 최대 동물상이라고 했던 칼 하겐베크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겐베크 동물원은 근대 동물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물원을 세운 칼 하겐베크는 근대 동물원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운영으로 명성을 얻었죠. 예, 어떤 파격적인 운영일까요? 예, 우리가 지금 원주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여기 우리가 보이시죠? 여기 안에 이 호주 원주민들이 이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민속촌과 비슷한 뭐 그런 공간으로 이 우리의 안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 원주민들을 가다 놓은 모습입니다. 예, 소말리아인들을 이제 우리에 가다서 이 부족민의 생활을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만든 이 포스터고요. 이 호텐토스 토트는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일부 부족인데 약간 좀 특이한 몸짓이 몸의 형태가 특이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또 우리에다 가다 놓고 뭐 그렇게 했더군요. 동물원 우리 속에 사람을 전시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동물원이 처음 생겨난 때와 역사를 같이 합니다. 이 칼 하겐베크는 희귀한 이국 동물을 포획하는데 남다른 수완을 보이게 되고요. 1907년 독일 함부르크 근처의 슈틸렌겐의 이 하겐베크 동물원, 즉 근대식 동물원의 원형을 설립하기도 하죠. 이게 근대식 동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철책을 치우고요. 낮은 울타리를 설치한 방사식 동물 수용 방식 때문입니다. 뭐 지금 서울 동물원에 있는 이 형태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공존하며 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동물원을 조성했던 것이죠. 예,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이 공존하는 형태로 처음엔 설계가 되죠. 그러면 잡아먹겠네요. 예,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하겐베크 동물원의 이 시작을 보면 이 칼 하겐베크의 아버지가 원래는 1848년 생선 중개상이었어요. 이 크라우스, 뭐 칼 하겐베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칼 하겐베크가 이 상어 그물에 우연히 걸린 물개 6마리를 인어라고 전시하여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 물개를 막 박수도 치고 그렇죠. 그것을 인어라고
속여서 아주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되죠. 이후 하겐베크는 세계 곳곳에 온갖 동물들을 포획 전시하여 흥행에 성공하게 되죠. 예, 아버지 칼 하겐베크는 인어를 사실상 이 물개를 인어라고 속이고 흥행에 성공시켰다면, 그 아들인 칼 하겐베크는 세계 곳에 이 온갖 동물들을 포획 전시해서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사람을 전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875년 하겐베크는 이 라플란드의 이 라피족 남자 3명과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 술록을 인간 쇼라는 제목으로 전시하게 되죠. 라피족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술록의 젖을 짜먹는 것을 보면서 관람객들도 열광하게 됩니다. 하겐베크는 라피족뿐만 아니라 인기라는 게 곧 시들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에스키모, 아프리카인, 인디언, 호주 식인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들을 우리 속으로 몰아넣게 되죠. 최초로 시도된 이 사람 전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 대중의 관음증적 심리를 충족해 줬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물원 속의 원주민들의 벗은 몸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 대중들은 이게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주민의 벗은 몸에 지대한 관심을 표출하기도 하죠. 아울러서 인류학자들에게 인류학적 연구 대상을 제공해 줬다는 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원주민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사진 자료를 남기는 등 체계적인 학술 연구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이 사람 전시를 호평하게 되죠. 인류학과, 생물학, 민족학 연구 자료를 제공했다는 등 이 평가가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높아지죠. 학계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친구 눈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처음에 몰랐는데 울고 있네요. 그런데 그 아랫부분은 웃고 있네요. 네, 참 그래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동물원에 인간을 전시하는 열풍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1900년대 초에 독특한 외모를 가진 아프리카 부족 출신의 한 남성이 미국으로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오타 벵가라는 이름의 콩고 피그미족 남성이고요. 이 뾰족한 치아와 작은 이 키가 1m 51cm인데 바로 이 친구예요. 예, 세계 박람회 등에서 다른 피그미족 사람들과 함께 전시됐고요. 이후 벵가는 또 다른 상인에게 팔려갖고 가게 됐는데, 벵가를 인간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이 상인은 생각을 했고, 이 동물원에 이 전시를 하자고 동물원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벵가는 뉴욕의 브롱크스 이 동물원의 오랑우탄 무리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예, 사람을 오랑우탄 무리에다 넣었네요. 아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사람으로 생겨 먹어서 사람을 오랑우탄 무리에다 넣으면 예, 뭐 여하튼 그렇게 됐습니다. 동물원은 벵갈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고요. 그걸 또 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네요. 1906년 9월 브롱크스 동물원은 벵갈을 약 20일간 전시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일부 관람객들은요, 그가 사람인 것이 확실하냐고 묻기도 하고요. 이후 벵갈은 버지니아의 어느 담배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동물원에서 지내면서 받은 정신적 상처가 너무 깊어 이 인간에 대한 적대감과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 지내다가 1916년 23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이 미국으로 끌려와 35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 예, 같은 피지그 미족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인간이라는 동물의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이 돈을 벌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뭐 한도 끝도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그래요. 그것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동물원 우리에다가 넣는다. 정말 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요.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지금은 인권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죠. 예, 사실은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목이 떨리기도 하고 또 약간 좀 그렇기도 했네요. 이 항상 강의를 할 때 이 감정적이면 안 되고 거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나약하고 참 못돼 먹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좀 그랬었어요. 예, 뭐 사실은 오늘 수업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이 비대면 형식으로 이 수업을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